여기서 좀 갔어요. 이거는 그러면은 오늘 아는 친구들 거를 같은 반 친구들이 배단을 해줘야 되거든. 주연이 거 배단 해줘야 돼. 해주랑 같은 반이 친구? 해주 제가 원래 집에 가는데. 해주 집에 간다고? 둘이 무슨 사이야? 여기 밤에 해주 집에 가? 아니 그냥 들릴 수 있어요. 아 가깝다 그 집이. 오케이. 아 이렇게 볼. 또 오늘 괜찮은 거 같아. 한 명은 내가 따로 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한 명은 수인이랑. 수인이랑 같은 반인 사람. 최혜진. 아무도 없고. 그거 너무 멀지 않아요? 이게 원래 반과 반 사이가 제일 멀어. 몇 반이 제일 가기 힘들어. 아 그래? 왜? 몇 반이야? 여기 심리적 거리 아니야? 물리적으로 봐봐. 자판기 쪽 계단 쪽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수인이네 반이 중앙 계단 쪽이에요.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끝과 끝이라는 걸로 알아듣겠어. 그러니까 중앙과 끝이라는 걸로 알아듣겠어. 근데 여기 다 반이 이제 흩어졌어? 일반인 사람 손. 다 흩어졌네요? 지구대 반 아이들. 자, 2반인 사람 손. 3반 손. 4반 손. 5반 손. 이제 5반 데려오면 되더라. 6반 손. 7반 손. 8반. 오, 8반도 없네. 9반. 뭐야? 9반에 무슨 일이? 10반. 11반. 12반? 몇 반 더 있어? 13반. 오케이. 13번 두 분.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안 오신 분 중에 있기도 하겠네. 처음에 남녀 분반인 줄 알았어. 여자끼리만 쓰고 남자끼리만 쓰길래 분반인 줄 알았잖아. 자, 어쨌든.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시험 범위 일부 같이 하면서 모의고사를 나갈 거고요. 오늘은 시험 범위 없이 모의고사만 나갈 거라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 좀 봅시다. 어차피 여러분 문학이랑 독서는 이제 지겹도록 할 거야. 1년 내내 학교 내신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문학과 독서가 아닌 걸 하고 시작하는 게 여러모로 경제적입니다. 자, 그래서 맨날 하던 거부터 해보자. 모의고사의 시작부터 한번 가봅시다. 국어 몇 문제요? 45문제. 고2쯤 됐으면 이제 외우잖아. 45문제죠. 파트 3개 뭐예요? 파트로 3개 나눌 수 있지. 3파트로 나눌 수 있지. 화작, 문, 그리고 문법, 그리고 독서. 네? 화작문, 독서, 그리고 문학. 그쵸? 3개입니다. 자, 그래서 국어는 총 3개의 파트로 나뉘어서 화, 작, 문 15문제고요. 문학 15문제, 독서 15문제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총 45문제를 몇 분 내로 풀어야 되죠? 매운 거 말아니죠? 영어도 70분은. 자, 80분이죠. 자, 근데 80분을 꽉 채우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마킹에도 시간을 남겨둬야 돼요. 몇 분? 5분. 마킹에 최소 5분은 투자하셔야 됩니다. 왜? 이 엄청난 한식 뭐예요? 마킹이 우리가 지금 하는 마킹은 5회 만에 다 옮기고 내면 끝이잖아. 그치? 왜냐면은 어차피 시험지 우리 거잖아. 그치? 그래서 가채점을 우리가 하면 돼. 근데 수능은 시험지를 안 돌려줘. 여러분이 5회 말을 내고 시험지를 내면 여러분 손에 남아있는 답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마킹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 한번 옮겨서 봐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가채점표에다가. 그래서 그것까지 하려면 5분을 빼는 게 좋아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다 옮기는데.
그래서 그거 고려해서 평소에 5분 빼놓는 연습하시고 총 75분 동안 여기를 해결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화장문에 들여야 하는 시간 몇 분? 20분? 우리 20분 동안 봤잖아요, 아까. 20분. 문학에 들여야 하는 시간 몇 분? 20분. 문학 4지문에 20분입니다. 지문당 5분. 나는 문학이 너무 어렵다. 지문당 6분으로 늘려줄게요. 25분. 대신에 문학에서 시간을 늘렸으면 독서에서 줄여야 됩니다. 독서 30분이에요. 25분씩 했으면은. 만약에 내가 문학을 잘해 20분이면 돼. 그럼 독서는 35분만 쓰면 돼요. 너무 빨리 풀려고 하지 말고요. 저 시간 정도로 맞추세요. 너무 빨리 푸는 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 시간대로 맞춰서 여러분들 계속 연습하시면 돼요. 75분. 왜냐면 5분은 마킹이니까 빼주시는 게 좋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문학 빨리 풀기, 독서 빨리 풀기 이런 거 어차피 여러분 1년 지나면 잘할 겁니다. 왜냐? 1년 내내 배울 거니까 내신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앞으로 절대 안 배울 화법, 장문, 문법 파트 빨리 풀기를 배울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는 파트가 바로 화상문입니다. 자, 화상문은 1번부터 15번인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마주하는 페이지, 즉 가장 긴장된 상태로 볼 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힘이 들어가잖아? 그러면 절대 독서까지 집중해서 못 풉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화장, 앞부분의 목표는 최대한 뇌 안 쓰기, 머리 안 쓰기, 눈 안 쓰기, 글자 안 보기입니다. 알겠죠? 최대한 아껴가면서 푸실 겁니다. 그래야 문학 독서에서 우리가 집중할 시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화상문의 구성부터 한번 봅시다. 자, 화법, 장문, 문법은 원래 2025년 고1, 3, 6, 9월까지는 늘 나오던 대로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그 모습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화법 단독 지문이 3문제 나왔고요. 화법, 장문, 복합 지문이 4문제, 즉 화법 2개, 장문 2개. 그래서 화법이 총 5개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장문 단독 지문이 3개, 문법 5개. 이게 그동안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1학년 모의고사의 틀입니다. 1, 2학년 전부 포함이에요. 요 틀로 봤었어요. 이렇게 해서 15문제죠.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자, 여러분들은 수능 때 이 틀로 볼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의 수능은 2028학년도 개정에 따라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지막 모의고사 기억나죠? 10월 모의고사 이거 어땠어? 생전 처음 보는 유형 많이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화법만 있어야 하는 페이지에 문법 섞여 들어갔을 거예요. 화법 단독 지문 마지막 문제가 문법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화법, 장문 합쳐져 있는 지문은 그대로 가요. 협상 기억나죠? 그대로. 그리고 장문 단독 지문도 그대로예요. 그 별자리 체험 기억나죠? 자, 근데 여기 특이한 거 하나 추가됩니다. 장문이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장문에 독서를 추가하는 악행을 저지르죠. 즉 비문학에 장문 문제를 추가한 거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알던 비문학은 뭐야? 여기에다가 장문형 문제를 집어넣어가지고 글쓰기 계획을 집어넣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문법은 원래 나오는 대로 문법. 요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마주할 시험지입니다. 당연히 문법, 독서랑 문학은 따로 있고요. 안타깝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바뀐 거에서 주목해야 하는 건 문법이 화법과 섞이는 거, 독서가 장문으로 섞이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2학기 때 배우는 교과서 이름이 독서와 장문이에요.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야. 그냥 앞으로 모든 문제가. 알겠죠? 그래서 3학년 1학기에 배우는 건 뭐게? 화법과 언어예요. 그래서 둘이 같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화법과 언어. 이제 바뀌었어. 원래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장문이었는데 화법의 짝은 언어가 됐고요. 장문의 짝은 독서가 된 거야. 이제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의 수능은 다 그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고2 올라가서 보는 3월 모의고사 있죠? 요거는 요 형태로 나올지 요 형태로 나올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10월 모의고사가 교육청 모의고사 중에 제일 트렌디해요. 가장 빠른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고3들도 교육청 중에서 10월 모의고사만 제2 외국어 시험이 있어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10월만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앞으로는 쭉 이 이후로 계속 이렇게 될 것인지는 3월 모의고사를 봐야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어쨌든 이런 형태든 어쨌든 우리가 화법과 작문을 푸는 방식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화법 작문은 독서처럼 촘촘한 지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간부터 읽어도 아무 문제 없고요. 대충 몇 개만 뽑아 읽어도 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화법과 작문을 푸는 방법을 늘 발췌로 가야 됩니다. 자,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건요. 습관적으로 우리가 지문 보고 1번 문제 보고 1, 2, 3, 4, 5 선지 보고 선지에 대한 근거 찾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화사는 절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문제를 먼저 봅니다. 선지를 먼저 봅니다. 문제의 선지를 먼저 보고요. 이 선지에서 요구하는 거는 지문의 어느 부분에 있겠구나 하고 여러분이 지문을 찾아가야 돼. 지문 먼저 읽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고 와도 이 선지를 보고 나면 다시 갈 거야, 글로.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다시 갈 거면 볼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굳이 볼 필요가 없다는 거. 자, 그래서 문제랑 선지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서야 필요한 부분만 지문에서는 필요한 부분만 발췌합니다. 나한테 필요한 게 중간에 있을 수도 있고 앞에 있을 수도 있어. 그냥 나한테 필요한 걸 뽑기만 하면 되는 거야. 상관없어요. 중간부터 읽어도 되고 앞에서부터 읽어도 돼요. 자, 그래서 요것의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선지의 유형화입니다. 선지를 나름의 공식처럼 만드는 거야. 이런 말이 나오면은 어떤 표지를 찾아서 가야겠구나. 이런 말이 나오면은 뭘 찾아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하나의 규칙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내용을 몰라도 여전히 잘 풀 수 있는, 내용을 몰라도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죠. 저는 이게 지금 여러분이 마지막 수업이거든요. 이 모의고사를 내가 8번을 풀이를 했어. 근데 아직도 화법 작문에 있는 지문이 무슨 구체적인 내용인지 몰라요. 그래서 1번, 3번이 그 로켓 얘기라는 건 알아. 근데 그 다음부터는 몰라요. 진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닌 거야. 나도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풀어줘야 되니까 같은 방식으로 풀잖아요, 여러분들이랑. 그래서 그냥 영원히 몰라요, 이렇게 화법 작문의 내용은. 몰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방식을 늘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왜냐면은 쫄려, 시험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쫄리지 않을 때까지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당연한 것으로 내게 될 때까지. 자, 그래서 1번부터 한번 가봅시다. 이거 아까 1번이 3번인지 4번인지 그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볼 거는 화법 작문 단독 지문입니다. 1번부터 3번이고요. 화법 단독 지문이에요. 화법 단독 지문입니다. 보통 맨 앞에 나오는 화법 단독 지문은 늘 같은 형태입니다. 주로 연설 이런 게 나와요. 연설 발표, 즉 다른 사람들 청중 앞에서 내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대본이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는 일반적인 말하기고, 그래서 발화자가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발화자가 뭘 쓰고 어떻게 말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화법 단독 지문은 보통 3가지 문제가 나와요. 자, 첫 번째는 발표 계획입니다. 내가 이 말하기를 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를 얘기해요. 내가 이 발표를 위해서 5가지의 계획을 세웠는데 내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찾아봐. 보통 이게 1번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용일치 문제라는 뜻이죠.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는 뭐냐? 자료 활용 문제입니다. 자료 해석이에요. 이 글에 쓰인 자료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대부분이 해석을 요구하는 문제고요. 보통 쉽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마지막이 반응 문제입니다. 보기랑 같이 나오고요. 요것만 이제 청자를 중심으로 보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역시나 발표 계획의 반영 여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쭉 보시면서 어떤 것이 가장 명확한 힌트가 될지를 뽑는 게 우리가 연습할 것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1번 한번 볼게요. 자, 1번의 1번 선지.
이선지를 보고 내가 지문을 아예 안 읽은 상태에서 이 힌트를 찾으러 바로 이동해야 한다면 1번 선지에서 제일 중요한 힌트는 뭐야? 시작이라는 말이죠. 발표를 시작한대. 그러면 무슨 말이니 이게? 내가 찾는 근거는 1문단에 있을 것이다. 이 뜻이잖아. 시작이면 1문단 중에서도 앞부분이야. 그래서 시작이라는 말은 체크해 두시고 요거는 1문단 앞부분만 보면 된다는 거구나. 전부 서적은 필요 없고요. 그냥 1문단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만 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2번입니다. 자, 2번에서 가장 명확한 힌트는 순서입니다. 자, 여러분이 PPT를 띄워서 발표할 때를 생각해봐. 제일 처음에 표시 딱 띄우죠. 그래서 뭐 발표하겠습니다 라고 해. 그 다음 페이지 넘기면 뭐 나와? 목차 나오지. 목차 넘기면 뭐 나와? 진정한 발표가 시작되지. 그쵸? 그러면 목차는 뭐예요? 내가 발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직전에 말하는 거야. 즉 서론과 본론 사이에 들어가는 서론의 마지막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순서라는 말이 나오면은 1문단의 뒷부분이구나. 내가 1문단 뒷부분에 가서 발표 순서를 언급하는지만 확인하면 되겠구나. 내용은 뭔지 몰라도 돼.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의 핵심은 출처적. 자, 출처 패스합니다. 나중에 보세요. 이런 건 나중에 봐야 돼. 시간이 없어요. 자, 그 다음 4번. 인용입니다. 자, 인용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뭐랑 뭐 있어? 간접, 직접. 둘 중에 찾기 쉬운 거 뭐야? 직접. 직접이 왜 쉬워? 그쵸. 홈표. 땡땡땡으로 쉬운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인용은 그냥 직접이 있는지만 눈으로 훑어요. 없으면 그냥 패스해. 간접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직접일 경우에만 먼저 찾으세요. 그래서 땡땡 이거 있는지 확인. 이거 있으면 인용 있네 하고 넘어가시면 돼. 근데 만약에 이 직접 인용이 안 보이잖아? 그럼 잠깐 보여야. 간접 인용이거나 안 쓰일 수 있는 거. 그쵸? 간접 인용은 힌트가 딱 하나밖에 없잖아. 고.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고를 어떻게 찾을 거야. 그쵸? 그러니까 나중에 봅시다. 자, 그 다음에 5번. 5번의 힌트는 뭐니? 너무 쉬운 말이 하나 있어. 마무리. 자, 어디로 가라? 맨 뒤로 가라. 마지막 문단의 후반부로 가라. 사실상 마지막 문단의 마지막 줄이죠. 맨 뒤로 가라는 뜻입니다. 맨 뒤 보시고 나서 부탁하는 거 있는지 확인하면 돼. 그쵸?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 이제? 답이 1번, 2번, 5번 중에 나오기를 기도해야 돼. 근데 아마 안 나올걸? 자, 그럼 이제 뭘 해야 돼? 안타깝게도 여기를 확인해야 돼. 답이 나오면 좋은 거고요. 안 나오면 들어가야 돼요. 자, 출처랑 인용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출처는 명확한 표시 딱 하나 있습니다. 무엇에 따르면. 이거 하나예요. 자, 그래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건 무엇에 따르면 이거고요. 가끔씩 운이 좋으면 출처가 영어로 나와요. HW 이런 거, UN. 그래서 가끔 영어로 나오면은 잘 보여. 그때 바로 체크하고 넘어가면 돼. 근데 대부분은 국문이기 때문에 이걸 찾는 게 나아요. 그리고 출처를 언급한다라는 거는 얘가 꽤나 심화된 내용으로 들어왔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보통 중간 부분에 많아요. 그래서 중간 부분에 와서 일단 1문단은 아니겠지. 그쵸? 중간 부분에 와서 무엇에 따르면 있는지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아무튼 인용은 진짜 힌트가 없어.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야. 직접 인용은 명확한 힌트가 있거든? 간접 인용은 이거밖에 없어. 찾기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상 인용이 들어간다는 것도 처음 끝은 아니라는 거야. 한참 가운데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중간 부분에 있을 거라는 건 알아. 근데 명확한 힌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눈으로 빠르게 훑으면서 있는지 없는지만 보면 되는 겁니다. 눈으로 훑으면서 내용 이해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읽기만 하면 돼. 글자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빠르게 안 볼 거는 다 안 본 상태로 2번으로 넘어갑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은 지문이 대충 이제 샛별로 다 나오는구나 정도만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 2번으로 가시면요. 자료 해석 문제가 나옵니다. 자, 지금 2번은 나름 3학년 시험이 아니라고 꽤 친절하게 알려준 상황이야. 기억이랑 니은을 친히 짚어주셨잖아. 지금 제 지문에다가. 이게 3학년
위치는 네가 알아서 찾아라. 이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 자료라는 게요. 발표에 사용되어 있잖아? 그럼 너무너무 명확한 표지가 하나 있어. 발표에 사용된 자료라는 것은 곧 뭐야? 실제 이 지문에서 내가 말하는 중간에 자료를 꺼내 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 사진을 보여주며 영상을 재생하며 이런 식의 괄호가 들어가야 돼. 반드시.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발표에 사용된 자료라는 거는 반드시 비언어적 표현을 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특히 안에 뭐가 들어간다고? 무엇을 보여주며 이런 식의 지시문이 보일 거야. 지금처럼 기억, 니은이 찍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갑자기 냅다 발표에 사용된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지. 이렇게 나오면은 일단은 괄호부터 보세요. 괄호 보고 자료를 보여주는 괄호만 체크를 해라. 그래서 걔의 앞뒤만 보시면 웬간하면 다 풀립니다. 1번부터 5번까지. 그렇게 보시는 게 제일 빠르고요. 내가 이걸 풀기 위해서 지문을 다 읽는 건 정말 비효율적인 일이야. 풀기 위해서 지문을 다 읽는 건 일단 독서에서 하시면 돼요. 무려 3지문이나.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여러분이 발표를 할 때 PPT에 사진을 집어넣어. 그거 넣는 이유 뭐야? 왜 넣어? 사진을 보여주는 거는 이해 쉽게 하는 거야. 비문학에 그림 나오는 거 이거 안 그려주면 모르니까. 그치? 그럼 모든 종류의 자료는 전부 무엇을 위한 거예요? 쉬운 이해를 위한 거야. 결국 자료를 사용한다라는 거는 청중의 이해도를 높이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번 문제에서 솔직히 우리가 기억 니은이 뭔지 몰라도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는 문제 딱 하나밖에 없어. 뭐야? 3번이죠. 그죠? 자료는 원래 늘 이해를 돕기 위해 쓰이는 거야. 이게 가끔 운 좋은 선지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운이 없기 때문에 나눠서 보시면 돼요. 1, 2번 묶어서 기억으로 보시고 3, 4번 묶어서 니은 보시고 앞뒤만 보시면 됩니다. 주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자료 해석 문제도 끝이고요. 자, 3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3번은 반응 보기 문제라고 했죠? 자, 얘들아, 화삭에서 보기가 나온다는 거는 사실상 지문이 무의미하다는 뜻이야. 보기만 가지고 문제를 풀라는 뜻이고요. 이런 반응 문제는 매년, 매시험 다 똑같은 지문이, 똑같은 보기가 나와. 근데 지문은 맨날 바뀌어. 이게 무슨 말이니? 지문과 상관없이 늘 똑같은 보기가 나온다는 거야. 지문은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특히 이런 3번 같은 반응 문제는 지문을 그냥 아예 손도 대지 마세요. 전혀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반응은 어떻게 푸냐? 반응은 딱 3개로 나누시면 돼요. 이 발표를 듣고 과거를 떠올려. 이 발표를 듣고 현재를 떠올려. 이 발표를 듣고 미래를 떠올려. 셋 중에 하나입니다. 자, 내가 발표를 듣고 과거를 떠올린다는 건 무슨 얘기니? 발표 듣고 앞에서 발표해 누가? 근데 내가 과거를 떠올려. 그럼 무슨 말이야? 저거 내가 아는 건데? 저거 나 해본 건데? 이런 느낌이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연관됐다라는 거는 경험과 배경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즉, 경험이나 배경 지식, 이미 내가 알고 있던 걸 언급한다면은 과거로 묶어버리시면 됩니다. 그냥. 자, 그럼 현재는 뭘까? 내가 지금 발표를 듣고 있는 이 순간, 내가 현재만 보고 있다는 건 발표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즉, 발표에 대한 모든 것은 여기에 속합니다. 발표에 대한 감상이든 좋다, 나쁘다, 재밌었다, 평가든 이해가 잘 안 됐다, 이해하기 쉬웠다, 이런 점이 아쉬웠다, 이런 거 전부 다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발표에 대한 모든 것들은 다 여기 들어가요. 자, 그럼 미래를 떠올리는 건 뭐야? 이 발표 들으니까 이거 궁금하네. 가서 찾아봐야겠다. 이게 미래죠. 추후에 내가 뭘 할지를 암시하는 거야. 추후 활동 계획이죠. 이게 미래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1학년 첫 시험 정도는 보기에서 셋 중에 하나 정도가 나와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보통 1학년 2학기 한 6월, 9월쯤부터 보기에서 2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마 한 2학년 3월까지도 2개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그게 지나면은 3개가 5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3번 보기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학생 1 한번 보자. 힌트 뭐예요? 검색해 봐야겠어가 힌트죠. 미래에 대한 거죠. 그렇죠?
그쵸? 미래에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학생 2. 흥미로운 평가죠. 어려웠어. 평가죠. 좋았을 것 같아. 평가죠. 현재입니다. 자, 그다음 학생 3. 도움이 되었어. 평가고요. 생각해 봐야겠어. 좋을 것 같아. 그건 뭐야? 추후 활동 계획이죠. 현재 플러스 미래인 거지. 자, 그럼 학생 1, 2, 3면 뭐가 없어? 유일하게 과거가 없어. 그럼 선지 1번부터 5번까지에서 과거를 언급하면 무조건 틀린 선지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과거를 언급하는 게 있는지 봐봐. 아마 없을걸? 안 보일걸? 자, 여기서 그나마 이제 과거라고 볼 수 있는 건 3번 정도입니다. 왜냐면 말하지 않은 걸 이미 알고 있다는 건 배경지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3번 자체가 이미 배경지식을 암시하는 말이라서 과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난 좀 잘 모르겠다, 헷갈린다, 고민된다 이러면은 고민할 시간에 그냥 다 읽어보세요. 끝났습니다. 훨씬 빨라요, 읽는 게. 그래서 화작은 이왕이면 고민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이게 헷갈려,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그냥 읽어보는 게 무조건 낫습니다. 고민할 시간에 읽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 이제 화법 단독 지문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최대한 지문을 읽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인지 감은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 여러분이 공부해야 하는 것도 대략적으로 어떤 느낌인지도 약간은 감이 왔을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런 공부는 여러분이 지금 아니면 거의 못할걸? 왜냐면 어차피 2학년 2학기 되잖아? 모의고사 공부하라고 할 때 화작 공부 아무도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면 일단 가오가 떨어지고요. 재미가 없고요. 그리고 내가 왠지 문학 독서를 훨씬 더 못하는 것 같거든? 그렇게 화작을 버린 채로 3학년 2학기가 됩니다. 3학년 2학기 절대 화작 안 하죠. 왜? 그럴 시간이 어딨어. 화작 그거 읽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버리고 문법 이런 거 조금 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화작 때문에 등급이 떨어져요. 화작은 미리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화작은 한번 공부해주고 그냥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만 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간만 안 떨어지게 유지하세요. 이거 뭐 문학처럼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하시고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쉬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알았어요. 자, 30분까지 쉬시고요. 끊었다가 4번부터 7번 그리고 장문 지문까지 한 번에 볼게요. 지금 찍고 있는 거 올라가요. 그래도 내 생각엔 어린 나이면은 여러분 나이면은 그냥 돌도 씹을 수 있잖아. 보니까 내 생각엔 먹는다고 배가 아프거나 그러진 않을 거야. 이상한 거 안 들어왔어. 젤리와 사이다와 냉동이 전부야. 그래서 이상한 건 없으니까 일단 먹어보세요. 난 안 먹을 거니까. 너희가 다 먹으면 내가 먹겠지. 다 먹어봐. 자, 해봅시다. 화법 창문 복합 지문이고요. 복합 지문이라는 건 가, 나가 쓰인다는 거야. 그럼 보통 화법이 가고요. 창문이 납니다. 가끔씩 반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해. 근데 80% 90% 이상은 거의 다 화법이 앞으로 나옵니다. 자, 근데 이때 나 지문은 가를 바탕으로 해서 쓴 지문이야. 그럼 나에도 당연히 가스러운 이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모든 복합 지문을 풀 때는 반드시 가, 나 중 하나만 가지고 뺄 거라 그랬잖아. 그쵸? 문학이든 독서든 마찬가지겠지. 그럼 둘 중에 누굴 잡아야 돼? 무조건 가만 가지고 최대한 뽕을 뽑겠다는 마음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가지고 우리 일단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자, 보시면요. 가지문은 토이라고 나와 있죠. 토이가 뭐야? 조용해졌네? 토이가 뭐야? 그래. 자, 우리 아까 단독 지문으로 봤던 건 대화가 아니었죠. 일반적인 말하기였어. 근데 이건 어때? 이거는 등장인물이 둘 이상 나오는 대사가 나오잖아. 그치? 그런 주고받는 이야기예요. 그치? 그래서 이 대화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토, 의, 형 대화와 토, 론, 형 대화예요. 두 개는 아예 다른 겁니다. 자, 토, 의는 뭐냐면요. 하나의 공동 목표가 있어. 그 목표가 뭐냐면은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거야. 토의는 문제 상황이 있고 이것을 해결하고자 다 같이 최선의 방안을 위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야. 이건 좀 그래. 그럼 이건 어때? 이거 괜찮다. 이런 식으로
식으로 나아가는 과정인 거죠. 다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어. 그죠? 자, 근데 토론은요, 주제가 있고요. 그 주제에 대해서 명확한 찬성과 반대가 나옵니다. 즉, 아예 상반되는 입장을 가진 두 팀이 등장을 하는 거야. 그쵸? 그렇게 해서 서로 내가 맞다고 설득을 시키는 게 토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팀의 주장, 근거, 이유를 파악해야 되는 거야. 토의는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 상황과 해결 방안들을 파악하면 되는 거겠죠. 자, 우리가 볼 질문은 지금 토의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건 아니고요. 특정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는 그런 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4번부터 볼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아까 제가 가를 가지고 최대한 뽕을 뽑자 그랬지. 4번 학생회장 어디에 나와? 가에 나와. 5번 A 어디에 나와? 가에 나와. 6번 가를 바탕으로 라고 나오겠죠. 일단 가를 보긴 봐야 돼. 7번은 나만 가지고 보는 거야. 그럼 운 좋으면 가 하나만 가지고 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네. 그치? 그래서 가를 가지고 들어가 봅시다. 자, 4번 문제. 4번 문제는 보통 이런 복합 지문에서 가장 흔하게 나오는 형태입니다. 자, 뭐냐면요. 대화 참여자의 역할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이 대화 참여자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냐. 보통은 그래서 사회자가 나오면은 사회자의 역할을 제일 많이 물어봅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역할, 그 중에서도 학생회장이라고 딱 짚어줬죠. 굉장히 친절한 문제입니다. 4만 문제인데만 안 짚어줘. 그냥 여기 대화 참여자의 역할로 적절한 걸 골라라. 라고 나와요. 답을 뜻입니다. 그리고 선지에 학생회장, 학생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는 학생회장이라고 딱 짚어줬으니까 우리 지금 뭐 해야 되지? 가로 가서 학생회장의 발화에는 동그라미를 치거나 표시를 해놓으면 되는 거야. 몇 개 안 돼 어차피. 그래서 지금 학생회장 발화 체크해봐요. 몇 개예요? 5개밖에 없어. 금방 보겠다. 그렇다고 답을 필요 없고요. 전략적으로 좀 봅시다. 자, 1번 한번 볼게요. 참여자들이 밝힌 의견이래. 그러면은 이 1번은 학생회장의 발화 중에서도 처음이야, 중간이야, 끝이야? 일단은 처음은 확실히 아니야. 왜? 참여자들이라고 했잖아. 학생회장을 제외한 둘 이상이 대화를 주고받은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둘 이상의 학생이 대화를 주고받은 이후에 등장하는 학생회장의 발화만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발언은 애초에 볼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점이죠. 독점이라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 못 하는 건 맞는 거지. 그러려면 최소 2명 이상은 나와야 독점일 거 아니야. 한 명 가지고 하면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얘랑 비슷해요. 그래서 최소한 이게 첫 번째에 나오는 학생회장의 발언은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범위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자, 보충 설명을 요구하죠. 근데 이게 보통 사회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설명해줘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보통 뭐라고 하냐면 설명해 줄 수 있겠니? 라고 의문형으로 물어봅니다. 싸가지가 존재하는 뜻이 뭐 설명해줘. 이건 너무 명령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보통은 의문형으로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회장의 발화 중에서 일단 보충 설명이니까 맨 앞에 건 아니야. 첫 번째 거 제외하고 4개 중에서 물음표가 뜨는 것부터 먼저 말해야 돼. 4개 중에서 물음표 표시가 있는 거 먼저 확인합니다. 그 중에서 추가로 더 설명해 줄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대화가 있는지 확인. 그게 거기에 힌트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4번 대놓고 질문이라고 나와있죠? 학생회장 발화 중에서 물음표 지키는 거 확인. 질문이니까 내용 맞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5번도 가장 중요한 힌트 나와있어요. 시작. 누가 봐도 뭐야? 가장 첫 번째 발화만 보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첫 번째 발화만 보면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쓸데없이 5개 다 보지 말고 한 선지당 5개를 다 볼 필요가 없는 거야. 최소한 조금만 보세요. 여러분들의 화장 목표는 눈 덜 쓰기, 머리 덜 쓰기입니다. 자, 그래서 4번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고요. 5번으로 갑니다. 자, 5번도 역시나 가를 가지고 푸는 거고요. 얘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이거는 역할보다는 이 대화 참여자들의 말하기 방식을 비교하는 거에 조금 더 가까워요. 그래서 이거는 말하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둘
주도적으로 A로 들어가세요. 알겠죠? 자, 일단은 카트가 A로 구분이 되어 있어. 그럼 내가 A로 가야 한다는 건 알아. 근데 A를 보니까 어때? 생각보다 겁나 길어. 다 보면 안 되는 거야, 이거. 그치? 그래서 선지를 먼저 봐. 1번, 2번은 누구만 말해? 학생 1번 말하고 있어. 그럼 나는 그 A 파트 중에서 학생 1의 발화를 가지고는 1번, 2번만 풀면 되는 거예요. 그죠? 3번 보니까 어때? 학생 2는 요걸 풀 수 있어. 근데 학생 2는 학생 1의 의견에 동의한대. 그럼 학생 2는 무조건 누구 뒤에 와야 돼? 1 뒤에 와야지만 동의가 가능할 거 아니야. 순서상으로 보면은 학생 1 다음에 학생 2가 나와야 돼. 그렇게 해서 3번 풀어. 자, 4번 한번 볼까? 둘 다 학생 3이야. 근데 5번 선지 보니까 어때? 학생 3은 학생 2가 제시한 방안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대. 무조건 2 뒤에 나와야지 3이. 그러면은 A 중에서 학생 1 뒤에 학생 2가 나오는 경우, 학생 2 뒤에 학생 3이 나오는 경우를 보는 거야. 근데 A 보니까 놀랍게도 학생 2가 딱 한 번 나와. 어디에 나와? 정가운데에 한 번 있지. 그죠? 그러면 얘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위에 있는 게 학생 1의 방안인 거야. 학생 3 어딨어? 맨 밑에 있는 거야.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순서를 정하고 미리 들어가시면은 정말 효율적으로 볼 수 있어요. 다 안 봐도 돼. 그래서 학생 3은 4번, 5번으로 해결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조금 더 보자면요. 얘는 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얘는 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니까 요 정도의 고식 가지고 들어가도 좀 쉽겠죠? 안 해도 돼요. 자, 6번으로 갑시다. 자, 6번은 가래를 바탕으로 즉, 이 복합 지문의 존재 이유입니다. 가래를 바탕으로 나를 쓰는 문제가 나와야만 존재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선지가 무조건 반으로 나뉩니다. 보시면요. 선지가 딱 반으로 잘리는 구간이 전부 똑같아요. 의견을 받아들여, 의견을 반영하여, 의견을 반영하여, 의견을 받아들여. 다 똑같은 등급이죠. 그 앞에 건 전부 다 뭐야? 다 가에 있는 내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선지에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을 건데 전반부는 가에 대한 거고 후반부는 나에 대한 거구나. 내가 나가 읽기 싫다면 일단 반 잘라가지고 앞에 것만 가지고 대조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운이 좋으면 가에서 답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한 50%의 확률 정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보시고 답이 안 나와. 그럼 나 보긴 봐야 돼. 어쩔 수 없어. 가볍게 훑으세요. 자, 그 다음 7번 한번 볼게요. 자, 7번 같은 것들은 조건부 장문 문제라고 불립니다. 조건을 주고 장문을 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자, 원래 조건부 장문은 늘 보기가 나옵니다. 보기가 그럼 뭐야? 조건인 거야. 뭘 넣어가지고 장문을 해라 이거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화작 지문에서 보기가 나오잖아. 지문 보지 말란 뜻. 지문은 쓸 데가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이 7번 문제는 예입니다. 진짜 예의적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조건부 장문인데 보기뿐만 아니라 지금 지문도 봐야 하는 상황이고 원래 우리가 풀어야 하는 방식과 반대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 할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조건부 장문은 보기에 조건을 제시할 건데요. 딱 두 개입니다. 내용적 측면의 보기가 있을 거고요. 형식적 측면의 보기가 있을 거야. 내용은 뭐야? 이 글에 어떤 내용을 담아서 써준다는 거죠. 그럼 그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싹 다 읽어야 될 거 아니야. 아주 귀찮아요. 뇌가 활동하기 시작해야 돼. 이거는 뇌를 써야 되므로 나중에 하세요. 그럼 형식은 뭐야? 문학 개념을 얘기하는 거야. 문학 개념에 나오는 표현 기법 같은 거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 직유법을 쓰래. 그럼 뭐만 보면 돼? 처럼 있는 같이 있냐 이런 거 눈 보면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얘는 비교적 내용에 비해서 눈을 더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좀 덜 써댄다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푸는 순서는 원래는 형식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내용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푸는 문제들은 다 지문이랑 관련이 없는 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7번 문제가 예외라고 했죠. 자, 7번 문제는
지금 정확하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상문단의 위치를 바꾸는 게 형식상의 조건이고요. 내용은 뭐예요? 대안을 같이 넣는 게 내용상의 조건이야. 그러면은 문단을 이동시켜야 되지. 그렇다는 건 어쩔 수 없이 지문을 보긴 봐야 한다는 거야. 그쵸? 그러면은 문단을 옮긴다는 거는 우리가 문단 단위로 독해를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정말 귀찮은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얘는 예외적으로 형식을 나중에 볼 겁니다. 무조건 이런 경우는 내용 먼저 보세요. 여러분이 읽어야 하는 양이 많아지면 다른 방법이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대안 한번 볼게요. 예산 지원을 못 받게 됐을 경우도 대비했으면 좋겠대. 즉 대안 있으면 같이 넣자.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1번부터 5번까지 쫙 봐봐. 앞부분은 다 뭐야? 문단 이동시키는 얘기야. 뒷부분은 내용 얘기죠. 뒷부분 중에서 대안 얘기하고 있는 것만 골라서 남기면 되는 거예요. 몇 번 몇 번? 3번? 4번이죠. 어차피 둘 중 하나야. 3번, 4번 보니까 어때? 5문단 뒤로 보낸다는 거 알겠어. 근데 부각하고자 하는 게 뭔지만 알면 돼 이제. 공동체인지 학생회인지. 근데 얘들아 상식적으로 우리가 예산 땄다? 이런 얘기하는 건데 공동체가 중요해? 아니지. 우리 학생회가 일 열심히 했다? 뺑이셨다? 이런 거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3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뭐 공동체한테 기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좀. 그래서 3번을 보시면 됩니다. 정석적인 조건부 작문을 있다가 한 9번쯤에 나올 거예요. 그건 정석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8번부터 10번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장문 단독 지문. 근데 얘들아, 장문이라는 건 여러분이 하다못해 인스타 PD에 글을 올릴 때나 블로그에 글을 쓸 때나 아니면은 수행평가로 글을 쓸 때나 전부 다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올리는 거예요. 이거는 동양이든 서양이든 현재든 3000년 전이든 똑같아. 글은 모두 다 똑같은 과정으로 써. 그렇기 때문에 장문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다 같은 유형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보통 장문은 기본적인 글쓰기 순서를 따라갑니다. 우리 글쓰기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계획 세워야지. 우리 무계획으로 글을 쓰는 사람은 뭐 가끔 있어. 의식의 흐름 기반 같은 건 있겠죠. 자, 어쨌든 무계획으로 쓰는 사람은 없어. 일단 최소한 내가 어떤 내용, 어떤 주제로 누구를 대상, 어떤 독자를 대상으로 어느 매체에다가 어떤 내용을 담아가지고 올려야겠다. 이 정도는 할 거 아니야. 그쵸? 이런 것들 한 번쯤은 다 계획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계획이 먼저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보통 초고를 위한 메모라고 해서 가로 나옵니다. 지문에서. 그러면은 이 메모는 길 수밖에 없죠. 예상 독자 땡땡, 매체 땡땡, 주제 땡땡 이렇게 나와야 할 거 아니야. 그쵸? 대부분 길게 나와요. 그럼 그걸 가지고 뭘 하냐? 이 계획을 가지고 내가 초고를 쓸 거 아니야. 그쵸? 요렇게 그럼 반드시 뭐가 돼야 돼? 가가 나의 반영이 돼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가가 나의 반영이 될 건데 이 반영이 안 된 것을 골라라가 보통 첫 번째 문제예요. 우리 아까 화법 똑같았잖아. 화법도 발표 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죠. 똑같아요. 얘도 글쓰기 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걸 골라라야. 다만 약 5% 정도는 다르게 나와. 어떻게 나오냐면요. 5%는 글쓰기 계획을 엄청 축소시키는 거야. 한 줄로 만들어버려. 글쓰기 계획을. 대충 장문 과제 이런 걸로 줄여버립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반영된다고 볼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없을 거 아니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계획이 초고에 반영된 걸 물어보잖아요. 둘 다 뭐라고 하지 않고 초고만 가지고 문제를 내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어떤 경우에든 첫 번째 문제는 항상 이 지문을 기반으로 나온다는 거. 외부를 안 끌고 들어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초고만 가지고 내든 아니면 둘 다 가져와서 반영 여부를 놓든 둘 중에 하나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초고를 썼어. 초고는 뭐니? 처음 쓴 글이야. 당연히 쓰레기란 뜻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고쳐야 돼. 고쳐쓰기가 들어갑니다. 자, 고쳐쓰기는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해요. 하나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법, 하나는 내용을 수정하는 방법입니다. 내용을 추가하는 방법은 뭐냐? 내가 봐도 내 글이 너무 빈약해. 그쵸? 그래서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거 넣고 싶어. 그래서 뭐래? 자료를 조사해. 그리고 해석은
학생들이 푸는 거야. 자, 자료 해석 문제가 나옵니다. 이거 뭐 안 나오는 시험이 거의 없거든? 근데 여러분이 보는 이 3월 시험이었다? 신기하게 운이 좋아요, 여러분. 자, 그럼 자료 해석은 보통 무조건 보기가 나오고요. 보기에 온갖 자료가 쏟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점짜리예요. 자, 그럼 보기에 주로 뭐가 나오냐? 맨날 똑같은 거 나와요. 자, 많이 나오면은 기억, 니은, 디귿이야. 보통 첫 번째는 그래프, 도표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인터뷰 같은 게 나와요. 세 번째는 기사, 뉴스가 나옵니다. 어렵게 나오는 장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최소 4개가 나옵니다. 그래프, 도표 하나씩 넣어두고 인터뷰 하나, 뉴스 하나 이런 식으로 넣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자, 근데 중요한 건 얘들아, 지금 딱 봐도 자료가 너무 많잖아. 그럼 여기서 지문을 굳이 봐야 될까? 아니지. 우리 아까 말했잖아. 화법 작문에서 보기가 나온다는 건 지문 굳이 안 봐도 풀 수 있다는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 해석 문제는 굳이 앞장과 넘겨서 보지 마시고 그냥 자료 해석이 제대로 되었는지만 파악하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원래는 1번 뭐 기억 자료를 통해서 보았을 때 이러이러한 내용을 3문단 뒤에 넣으면 좋겠어.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3문단 뒤는 중요한 게 아니야. 해석을 잘 했는지부터 보세요. 알겠죠? 보통 거기서 답이 나옵니다. 가끔씩 함정으로 해석으로 안 나온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위치를 보긴 봐야 돼.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첫 번째 고쳐쓰기, 즉 내용이 빈약해서 추가할 만한 내용을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고요. 이번에는 진짜 고쳐쓰기, 수정하는 방법입니다. 내용이 이상한 거야. 수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보통 2가지 이유로 이상해요. 내 글의 내용이 이상해요. 자, 이건 어떤 경우냐? 글의 통일성과 응집성이 부족한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통일성은 다 알죠? 내 글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냐? 벗어나는 내용은 없냐? 이런 것들은 통일성이에요. 그럼 통일성을 해치는 문장이 있으면 뭐 해야 돼? 없애야지. 그래서 통일성 얘기를 하면은 보통 문장을 삭제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요. 예를 들어 아까 3문단 5문단 바꾸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동시키거나 없애버립니다. 아예. 알겠죠? 흐름을 고려해서. 자, 그럼 응집성은 뭐냐면요, 얼마나 글이 잘 짜여있냐를 얘기하는 거야. 긴밀하게. 이게 뭐냐? 그러나, 그리고, 그런데, 하지만, 또한, 그런 거고, 이게 얼마나 깔끔하게 쓰였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를 써야 하는 곳에 그런데를 쓰진 않았나, 이런 것들을 가끔 물어와. 이게 최악의 문제죠. 그러나와 그런데 차이점을 구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접속 부사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는 지시어. 지시어가 뭐야? 이것, 그것, 저것, 이, 그, 저, 이런, 저런, 그런, 이러한, 저러한, 그러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알맞게 쓰였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보통 이건 거의 안 나오고요. 접속 부사어로 가장 많이 물어봅니다. 자, 그러나 하지만 또한 그리고 이런 거요. 자, 그 다음에 형식. 자, 형식이 나와. 보통 문법이라는 뜻입니다. 자, 요게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 시험에서 내가 풀어야 하는 문법 문제는 5개가 아니라 6개구나 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그냥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자, 문법 문제는 주로 뭐가 나오냐?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것만 모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글 맞춤법 나옵니다. 설렘이 맞냐? 설레임이 맞냐? 걸맞은이 맞냐? 걸맞는이 맞냐? 이런 거 나와요. 그리고 문법 요소 나옵니다. 뭐게? 여러분의 작년 중간고사, 기말고사, 높임, 시간, 피동사동, 부정, 인용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문법 요소에서 단골로 나오는 건 높임, 시간 이런 거 안 나와요. 그럼 뭐가 나오냐? 이중 피동이 나와요. 여러분이 제일 싫어했던 피동, 사동 그 중에서도 이중 피동. 이중 피동은 무조건 비문이라고 했죠. 쓰, 이, 어, 지가 이런 거. 파생적이랑 형사가 합쳐지는 거. 이중 피동 쓰였는지 물어보는 거 하나 나옵니다. 또는 과도한 사동이 없는지 물어봐요. 이게 뭐야, 얘가? 괜히 안 붙여도 되는데 시키다 붙인 거 없는지 물어보는 거야. 소개하다로 충분한데 괜히 소개시키다 한 거 아닌지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보통 둘 중에 하나는 꼭 나와요, 선지에. 자, 그럼 얘들아, 주술호흡은 뭐니? 주술호흡. 주어와 수어가 짝을 이룬다는 거야. 그쵸? 주어는 하나인데 수어가 2개야. 또는
그래서 짝이 잘 맞춰져 있는지를 물어보고요. 이거 보통 문장이 길 때 많이 물어봅니다. 많이 틀려요. 그리고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거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근데 누가 봐도 솔직히 내용은 너무 쉽잖아. 보통 여기서 답이 안 나옵니다. 보통 문법에서 답을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문법을 공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 정도를 가지고 우리 이제 8번부터 10번까지 가볍게 한번 봅시다. 자, 8번입니다. 학생의 초고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역시나 어때요? 장문 과제라고 딱 한 줄 나와있지. 역시나 반영 안 시키지. 그러니까 짧으니까. 자, 근데 장문 과제를 놓치면 안 돼. 왜냐면 여기에 진짜 엄청난 힌트가 숨어있어. 뭐게? 힌트 어차피 몇 단어 안 되잖아. 뭐게? 흔히 볼 수 있는 소재가 가장 중요한 힌트예요. 왜일까? 너희가 문학 개념에서 배운 것 중에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신변잡기적인 것들을 바탕으로 누구나 쓸 수 있었던 글이 뭐예요? 수필. 그치? 수필이잖아. 그럼 이 글은 뭐라는 거야? 수필이라는 거야. 수필의 핵심은 뭐예요? 경험으로부터 깨달음을 도출한다. 그럼 경험으로부터 깨달음 도출하려면 뭐 해야 돼? 반드시 깊은 생각을 해야 돼. 성찰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경험, 성찰, 깨달음의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과제인 거야, 이거는. 그럼 8번에 답은 뭐야? 1번일 수밖에 없네요. 그쵸? 요런 거 하나하나 안 놓치는 게 중요해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한 3년 안 되시고 1년분 연습하세요. 자, 그 다음 9번 봅시다. 9번이 바로 뭐니? 전형적인 조건부 작문이야. 즉, 내용 부분과 형식 부분은 아닌다는 거고요. 앞에 거 굳이 읽을 필요는 거의 없는 거예요. 조금은 읽으면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형식은 뭐니? 형식 조건이 뭐야? 대조. 형식적인 조건은 대조입니다. 대조가 뭐야? 최소 2개가 나와서 상반되는 대조. 그치? 그럼 1번의 대조 있어 없어? 있죠. 지금까지는 과 앞으로는 있죠. 2번은 이제까지는 과 지금부터 똑같네. 3번 있어 없어? 아무리 봐도 없어. 그치? 4번은 없고요. 5번도 없죠. 그럼 어차피 우리는 1, 2번 중에 고르기만 하면 돼. 여기서 이제 내용 조건이 나오는 거야. 자, 내용 조건은 다짐을 명확하게 말해야 돼. 둘 다 없대. 다짐이지. 그 다음 조건은 뭐야? 앞부분의 내용과 연결돼야 하는데 앞부분의 내용은 뭐겠어요? 마지막 줄이잖아. 이 글에. 초고의 마지막 줄. 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줄 딱 읽어볼게요. 그동안의 내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나와야 된대. 당연히 무슨 얘기해야 돼? 태도 얘기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럼 답은 뭐야? 1번이죠. 이거 다 읽을 시간이 없어요, 얘들아. 자, 그 다음에 10번 볼게요. 고쳐쓰기. 역시나 아까 말했던 대로 한국의 테스트 문제가 1, 2, 3번에 나와 있습니다. 1번은 자전거를, 목적어를 추가하래. 즉,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 무슨 동사? 타동사인지 물어보는 건데 한국인은 굳이 알 필요 없다 그랬죠. 넣고 괜찮으면은 넘어가는 거야. 니은, 우리 형, 애, 형, 의. 이거 솔직히 인간적으로 헷갈려 하지 말자. 알겠죠? 그 다음 디귿. 통일성 문제죠. 그래서 3번까지는 한국인이 마냥 물어보는 문제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문제는 뭐야? 4번 아니면 5번이야. 4번이나 5번 중에 분명 답이 있어. 이게 제일 어려우니까. 자, 이걸 어떻게 구분할 거냐면요. 4번 문제의 핵심은 동사와 형용사의 구분이에요. 안타깝죠? 자, 기억나? 뭐였는지?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첫 번째 기준이 뭐야? 그건 세 번째 기준이에요. 힌트 주세요. 에? 힌트를 주세요. 현수야. 가장 최근까지 문법 수업 듣지 않았어? 그치. 약 일주일 전까지. 뭐예요? 맞아요. 현재 시제 선어와 어미. 들은 보람이 있네요. 자, 현재 시제 선어와 어미예요. 자, 그래서 현재 시제 선어와 어미, 니은 또는 는이 붙을 수 있으면 동사야, 형용사야? 동사. 붙을 수
없으면 형용사. 자, 먹다에 는 붙이는 거 돼야 돼. 먹는다. 되죠? 형용사는 예쁘다는 뜻이죠. 예쁘다. 돼야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형용사는 X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명령형 문제 쓰잖아. 명령형 어미. 종교는 언제 정확히는? 알아 또는 어라. 자, 먹다에다 붙여봐. 뭐예요? 먹어라. 되죠? 밥 먹어라. 그지? 그러면은 이게 가능하면 뭐야? 동사야. 예쁘다에 만들어봐. 예쁘자. 굉장히 폭력적인 말이죠. 하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형용사가 안 된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비슷한 거 있어요. 청유형. 청유형 어미. 자, 먹다에다가 붙이면 뭐예요? 먹자. 말 되죠? 동사. 되면은 동사. 예쁘자. 안 되죠? 형용사. 이게 답니다. 자, 그럼 저 걸맞는 논쟁의 핵심은 뭐야? 얘가 걸맞는다가 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걸맞다. 이게 기본형이야. 이 사이에 는을 넣을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인 거라고. 그쵸? 자, 걸맞는다 라는 말 있을까 없을까? 솔직히 헷갈릴 걸 평소에 안 쓰는 말이잖아. 그러면은 더 고민하지 말고 이상한 거 넘어가. 걸맞자 있어 없어? 걸맞아라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얘는 그런 형용사인 거예요. 더 쉽게 푸는 방법은 알맞다로 바꿔봐. 걸맞다를. 알맞는 있어 없어? 헷갈리죠? 알맞는다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얘 형용사예요. 그럼 걸맞는이 아니고 걸맞은이 돼야 되는 거지. 그냥 외우셔도 돼요. 걸맞는이라는 단어 아예 없어. 자, 그 다음 5번 불필요한 사전 표현.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시키다를 너무 과하게 쓰지 않았는지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마무리 시키다 바꾸면 뭐야? 마무리하다 말 똑같이 되지 시키가 없애도 돼. 그러면 과도한 거였네. 5번은 맞는 거. 답은 4번이네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장문은 끝이 났고요. 쉴까 말까? 아, 젤리 먹어야 되는구나. 쉬자. 자, 20분까지 쉬었다가 문법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학교 가기 싫으면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일주일에 3개씩 하고 폭력이다. 앉아. 젤리 맛있나봐. 여러 개 먹는 친구들 발생. 근데 나는 더 이상은 집에 가서 바로 양치해라. 이 썩는다. 내가 아니야. 지금 중에 제일 맛있는 건 그 추파춥스 사우어 개고 진짜 맛있어. 그거 제일 맛있고 최근에 산 비달 콜라향 멜트 맛있었어. 대용량이라서 좋았어. 그건 말고는 진짜 신젤리가 아니면 굳이 먹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 뭐야? 정이 가득한 현장. 내가 빨리 펴. 11번 12번 보자. 빨리 펴. 뭐가 아니야. 빨리 펴. 11, 12 펴세요. 뭐야. 아주 사이가 좋아요. 좋은 분위기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3월 분위기 좋다. 나쁘지 않아요. 2학년들. 나름 집중도 잘하고 있고. 자, 11번, 12번은 단모음에 대한 이해가 아주 핵심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나오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것들이야. 자, 모음을 두 가지로 분류해. 뭐라고? 자, 백문지 1냈다고 벌써 다 까먹었죠. 모음 두 개로 나눠. 뭐라고? 안 돼, 뭐라고? 때리지 마, 뭔데? 아니에요. 아니야? 뭐야? 뭐게? 나 단모음이죠, 뭐. 맞아요. 모음을 두 개로 나누면은 단모음이랑
이중모음입니다. 아까 준이가 말하려고 했던 건 뭐야? 이건 아니야? 네, 아니. 아니야? 양선 음성이야? 예. 그것도 뭐 틀린 건 아니죠. 자, 단모음 몇 개? 10개. 알 거라 생각했는데. 딴 건 몰라도 우리가 이 이중모음까지 다 못 외워도 단모음 10개는 꼭 외우라고 했지. 세개표에 들어가는 10개가 전부 다 단모음이라고 했어요. 어차피 모음은 예 아니면 예이기 때문에 여기에 속하지 않는 건 싹 다 예인 거야. 그쵸? 자, 그래서 단모음 10개 한번 봅시다. 아, 에, 어, 에, 오, 왜, 우, 위, 이 이렇게 10개입니다. 별로 없어? 얘를 빼고 싹 다 이중모음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중모음은 뭐야? 발음할 때 2번에 걸쳐서 이 모양이 바뀌어야 되는 거. 단모음은 한 번에 소리 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중모음으로 갈 건데 우리가 중학생 때까지는 단모음 아니면 싹 다 이중모음이다. 딱 여기까지만 배웠어. 고등부에 올라오면 뭘 해야 돼? 이중모음이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까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것의 핵심은 뭐예요? 이중모음의 핵심은 반모음이죠. 반모음은 뭐야? 반쪽짜리 모음, 온전하지 않은 모음이야. 그럼 혼자 쓸 수 있어? 없겠지. 반드시 누구랑 붙어야 돼? 단모음이랑 붙어야 돼. 그럼 단모음이랑 단모음 붙을 수 있는 거 알겠어? 그럼 단모음끼리는 붙을 수 있어 없어? 없겠지. 그쵸? 불완전한 것끼리 만나면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단모음과 단모음끼리 붙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둘이 붙을 수 있는 건 단모음과 단모음이에요. 하나는 단, 하나는 반이어야 돼. 알겠죠? 자, 그럼 단모음 종류 몇 개? 2개. 2계열, 5, 9계열. 자, 2계열은 타이핑하기 어려우면 J라고 쓰고요. 5, 5계열은 W라고 씁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이중모음이라는 거는 단모음을 어느 위치에 놓냐가 핵심이야. 단모음, 단모음이냐, 단모음, 반모음이냐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위치 차이입니다. 별거 없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단모음을 앞에 놔. 그럼 단모음이 뒤에 오겠죠? 이걸 뭐라 그러게? 그래, 알겠어. 자, 단모음이 뒤에 오면은 하향 이중모음이에요. 왠지 몰라? 아래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하향 이중모음이야. 그럼 반모음이 앞에 오면 뭐겠어? 반대니까 상향이겠지. 반대는 상향이에요. 놀랍게도 수많은 이중모음 중에서 하향 이중모음은 딱 한 개야. 이게 네, 알겠습니다. 의 하나밖에 없어요. 오로지 딱 의 하나만 하향 이중모음이에요. 의 더하기 반모음 2. 자, 그럼 상향 이중은 어떤 게 상향 이중이냐? 요런 게 상향 이중이죠. 야, 2 더하기 아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하면 단이니까 하나를 단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랬죠? 와는 뭐야? 5 반모음 더하기 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이런 게 상향 이중모음, 반모음이 앞에 붙는 거. 자, 그럼 이게 우리가 반모음과 이중모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야. 그럼 이걸 가지고 음운변동으로 들어가면 뭐가 나와? 저 1년 전에 배운 거랑 기억 안 나죠? 반모음 첨가랑 반모음 교체 개념이 나옵니다. 여기부터 난관이에요. 자, 봅시다. 반모음 첨가, 반모음 교체. 자, 비교 한번 해봅시다. 항상 나오는 예시는 늘 똑같습니다. 피어입니다. 자, 피어라는 별거 아닌 단어가 하나 있어요. 자, 근데 이거를 반모음 교체 형식으로 발음하면 펴가 돼요. 그리고 반모음 첨가의 형식으로 발음하면 피여가 돼요. 자, 그러면은 펴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돼야 돼? 지금도 쓰지 않나?
그치? 펴. 되죠? 채펴. 되죠? 물론 그 편은 아니긴 하지만 꽃이 펴. 되죠? 발음이 표준 발음으로 인정돼요. 표기는 꽃이 펴서 돼, 안 돼? 되잖아. 표기도 인정이 돼. 일로 한번 와볼까? 꽃이 피어. 발음 돼, 안 돼? 발음이 되니까 이렇게 쓰인 거야. 발음 기호로. 기본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이 돼요. 표기는 돼, 안 돼? 이렇게 쓰는 거 본 적 있어, 없어? 없잖아. 이거 여러분들 가끔 1학년 때 받아쓰기 틀리면 이렇게 써요. 자, 표기 안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반모음 첨가는 발음은 허용되는데 표기는 맞춤법상 틀린 걸로 나오고요. 반모음 교체는 발음은 되고 표기도 돼요. 발음도 되고 표기도 됩니다. 자, 그럼 이거의 원리를 좀 파악을 해볼 건데요. 일단 그걸 알기 위해서는 피어부터 분석을 시작해야 되죠. 피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음을 다 쪼개봐. 피읍, 이, 이음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가? 초성에 오는 이음은 음가가 없다. 음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죠. 자, 그럼 얘가 돼야 돼. 일단 분석해 볼게요. 피읍, 여입니다. 여는 뭐야? 단모음이 아니야. 아니지. 쪼개면 뭐가 돼? 반모음 이 더하기 어가 되지. 그치? 자, 그래서 얘를 쪼갰더니 반모음 이 더하기 어래. 그럼 얘는 피읍 이 어고 얘는 피읍 반모음이 어야. 그럼 얘가 얘를 바뀌려면 뭐만 바꾸면 돼? 단모음만 반모음으로 바꿔주면 간단하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여기로 바뀌는 게 바로 단모음이었던 이가 반모음이 이로 바뀌면서 이루어진 거다라고 해서 교체라고 하는 거예요. 반모음화라고도 합니다. 반모음이 아니었던 게 반모음이 되는 거니까. 자, 옆에 거 한번 볼까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옆에 것도. 자, 얘 똑같이 해보자. 피읍, 이, 여야. 이쪽에는 뭐야? 반모음 이 더하기 어야. 비교해볼까? 피읍, 이, 다 있어. 근데 얘는 뭐야? 혼자 남았지. 얘에서 얘로 오려면은 얘가 하나가 추가돼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에 원래 없던 반모음 이가 추가됐으므로 얘는 첨가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모음 첨가가 된 겁니다. 보통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거 표기 좀 안 될 것 같은데? 표기상 안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첨가예요. 발음은 되지만 표기가 안 되니까. 그죠? 발음도 되고 표준 어법도 맞으면 표기 되면은 걔는 교체예요. 보통. 그래서 이걸 통해서 11, 12 풀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간단하죠? 자, 13번 한번 보자, 얘들아. A, B, C, D만 간단하게 볼게요. 자, A. 높다. 높는다 돼야 돼. 안 되지. 형용사. 이 붙이면 뭐야? 높이다지. 높인다. 돼, 안 돼? 돼, 안 돼? 되잖아. 높인다. 그치? 그럼 이거 뭐야? 동사야. 그래서 형용사 높다에 어근 높에 접사 이가 결합돼서 동사가 된 거야. 품사가 바뀐 거야, 이거 지금. 자, 깊다. 깊는다. 돼야 돼? 안 되지. 형용사. 형용사 깊다의 어근 깊에 접사 이가 붙었대. 그럼 깊이가 되지. 깊이. 두 가지 의미 뭐예요? 의미가 두 개잖아. 하나는 품사가 뭐야? 하나는 명사. 또 하나는 부사. 그러면은 B에 해당하는 거는 명사인지 부사인지 니은 한번 봐봐. 깊이 눌러졌다. 명사야 부사야? 부사죠. 눌러졌다 꾸며주니까. 그럼 얘는 틀렸네. 답은 C, D만 해당하겠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14번은요. 핵심은 우리가 아직 안 배웠어요. 제가 일부러 안 가르쳤습니다. 이거는. 핵심은 이제부터 아시면 돼요. 관계 관용절과 본격 관용절입니다. 관계사랑 본격이라는 뜻이야. 자, 영어 학원 다니는 사람 손, 영어 사교육하는 사람 손. 자, 사교육의 힘을 보여줄 때다.
영어에서 관계사와 동격에 공통으로 쓰이는 단어 뭐 있어? that. 그치? 그럼 관계대명사 that은 동격 that과 어떻게 구분해? 완전한 불안이. 그쵸? 관계대명사 that 뒤에 붙는 거 완전해 불완전해? 그런데 관계대명 that이 쓰이면 그 뒤에 문장, that이 있는 문장은 불완전하죠. 관계 관형절도 여기에 쓰이는 관형절이 불완전해야 돼. 알겠죠? 관계 관형사도 관계 관형절도 얘도 불완전해. 불완전한 이유는 뭐야? 명사가 빠져있어. 그치? 생략되니까 그런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도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러잖아. 뭐가 빠졌냐에 따라서. 이게 마찬가지예요. 얘도 불완전하고 무언가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동격은 뭐야? 뒤에 온전해 온전하지 않아? 온전해야 되는 거지. 그쵸? 그러면은 이건 뭐예요? 관형절이 완전한 상태야. 그러면은 생략된 거 있어 없어? 없어야 돼. 자, 그럼 1번부터 5번 한번 볼까? 관형절에 체크해 볼게요. 자, 1번의 관형절. 그가 여행을 간. 2번 내가 사는. 3번 책장에 있던. 4번 동생이 먹을. 5번 골짜기에 흐르는. 이게 다 관형절이야. 그럼 이거 온전한지 온전하지 않은지 비교하려면은 평서문으로 만들어줘야 돼. 그쵸? 첫 번째, 그가 여행을 갔다. 빠진 거 있어 없어? 없죠? 온전하죠? 1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사실은 영어로 번역하면 1번밖에 없어요. 다. 들어가는 것 중에. 자, 어쨌든 2번 내가 살다. 완전해? 아니지. 뭐가 빠졌어? 수식을 하고 있는 마을이 빠졌잖아. 그치? 내가 마을에 살다잖아. 그쵸? 책장에 있다.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하죠? 소설책이 책장에 있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쵸? 그 다음에 동생이 먹다. 당연히 불완전하죠. 목적어 빠졌죠. 그 다음 골짜기에 흐른다. 주어 빠졌죠. 2번부터 5번은 싹 다 불완전합니다. 그치? 그래서 관형절이 수식하고 있는 그 체열이 빠진 거야. 관형절에서. 알겠죠? 쉽죠? 근데 이게 어차피 1학년 때 하면은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2학년 때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3, 4, 4 때 했던 거라서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한글 맞춤 거 외우느라. 자, 그 다음 마지막 15번입니다. 15번은 한 번 배우고 그냥 계속 우겨먹으면 돼요. 사전을 활용하는 방법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제가 보는 사전이나 여러분이 보는 국립국어원 인터넷사전은 똑같아요. 맨날 똑같은 식으로 쓰입니다. 사전은 그래서 딱 한 번만 배우시면 돼요. 근데 안타까운 건 사전 활용하는 방법은 학교에서 안 알려줘요. 이게 여러분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도 않아. 그렇기 때문에 배우지 않으면 영원히 헷갈립니다. 이거. 그래서 이 지금 할 때 그냥 한 번에 외워보세요. 자, 봅시다. 첫 번째에 나오는 거 그치다죠? 그치다. 자, 내가 사전에 그치다를 검색했어. 그랬더니 그치다 01이라고 창이 떠. 그럼 뭐야? 밑에 그치다 02도 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검색했을 때 뜨는 거, 뜨는 창, 이게 뭐야? 표제어야, 표제어. 그 단어의 표제어예요. 얘는 그래서 이름이 표제어야. 그치다 01도 하나의 표제어고요. 그치다 02도 하나의 표제어야. 근데 그치다가 봐봐. 똑같은 모양이잖아. 근데 굳이 1번, 2번 나눌 필요가 있을까? 있으니까 나눴겠죠. 국어원에서는. 그쵸? 뭘까 그 이유가? 아예 의미가 다르니까. 아예 딴 말이니까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배와 배 같은 거야. 먹는 배, 타는 배, 몸의 배. 자, 그래서 이 둘은 무슨 관계라고 부르냐면요. 표기는 같아요. 즉, 발음은 같아요. 동음인데 이의, 의미가 달라요. 동음, 이의어 관계라고 부릅니다. 동음, 이의 관계라고도 해요. 그래서 표제어끼리 01, 02 붙을 때만 가능합니다. 자, 그럼 만약에 내가 그치다 01에 들어갔어. 그랬더니 걔를 보니까 밑에 또 01에 1, 01에 2,
보기에 다양한 의미네? 그치? 이거는 왜 1, 2, 3으로 나눠져 있어? 아예 똑같다고 하긴 좀 그런데 약간은 비슷해도 뉘앙스가 좀 다른 거야. 그래서 동음, 이, 의까지는 아니야. 그렇지만 여기에 포함은 되는 걔네들을 싹 다 묶어서 넣어놓은 거야. 이거를 다, 의, 어 관계라 그래요. 극치다 일이 다, 의, 어인 거야. 의미가 여러 개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은 다, 의, 어, 이 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의미는 뭘까? 모든 다이어는 첫 번째에 오는 거 1번이 무조건 중심적인 의미예요. 핵심이잖아. 중심적 의미예요, 이게. 그럼 그 밑에 건 뭐야? 주변적. 몇 개가 나오든 싹 다 주변. 자, 중심과 주변의 차이는 뭐야? 중심적 의미는 핵심이야. 주변은 거기로부터 번져나간 또 다른 곁다리의 의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도 없지만 완전히 같다고도 할 수 없는 거. 아시겠죠? 자, 그게 다의어 관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건요. 그치다 고민하고 들어간 바로 옆에 보통 사전은 동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 뭐야? 동사, 품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동사는 용언이죠. 활용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용언인 동사와 형용사는 사전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활용형이 같이 쓰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동 옆에는 그치, 니, 그쳐, 서 이런 식으로 활용문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 두 개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건 뭘까? 용언의 활용에서 중요한 건 뭐야? 어간, 어미죠. 그치? 어간, 어미를 우리가 발견함으로써 알 수 있는 건 뭐야? 어미는 원래 바뀌어. 그치? 특징이야. 근데 뭔가 가끔씩 그런 규칙이 깨질 때가 있어. 그거 뭐라 그래? 불규칙이라 그래. 그래서 이 활용형을 보고 얘가 규칙 활용을 하는 애인지 불규칙 활용을 하는 애인지 확인하시면 되는 거야. 근데 보통은 여기까지는 안 물어봐. 근데 혹시 모르니까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규칙, 불규칙입니다. 자, 그죠? 자, 그 다음으로 봐야 되는 건요. 이제 진한 대화로 한번 봅시다. 자, 보시면요. 을 이런 거 나와 있죠. 또 으로 그리고 뭐 하나 이미 더 만들어 볼게요. 이거 뭘까? 제가 보라색으로 쓴 거. 뭘까? 이 단어를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 때 꼭 있어야 하는 성분이야. 그럼 주어는 왜 없어 여기에? 주어는 당연히 있는 거니까 굳이 안 쓰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이거는 서술어의 자릿수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거 몇 자리? 1번은? 그래서 한 자리 이러면 하나씩 맞는 거야. 알겠지? 저런 주어, 목적어 두 자리잖아요. 이걸 우리 숫자로 쓸 수 있지? 주어랑 목적어야. 근데 여기서 멈추면 하수야. 목적어를 꼭 필요로 하는 동사는 뭐야? 타동사. 그럼 중심적 의미에 그치다 1의 1은 타동사인 거야. 이건 뭘까? 이렇게 과거가 떨어져 있지. 그럼 이거는 둘 중에 하나 쓰라는 거야. 이거 아니면 이거라는 거야. 그럼 몇 자리야? 두 자리지. 세 자리가 아니야. 두 자리입니다. 뭐랑 뭐? 주어랑 부사어인데 무슨 부사어? 없어지면 돼, 안 돼, 이거? 없어지면 안 되니까 무조건 필수적 붙여야 돼요. 필수적 부사어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치다 1의 2번은 목적어가 필요하잖아? 그럼 무슨 동사?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중심적 의미는 타동사인데 주관적 의미는 자동사야. 그래서 다의 관계에서는 의미는 비슷해도 종류는 다를 수 있어. 부사 종류는. 알겠죠? 자, 그럼 이건 뭘까? 몇 자리게 이거? 세 자리죠. 이렇게 각각의 괄호로 나오면 둘 중에 하나 고르라는 거야. 근데 하나의 괄호에 통째로 들어가면은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세선입니다. 필요한 건 주어, 목적어, 부사어. 서술어 누구니? 필수적 부사. 할만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딱 하나 안 본 거 있어. 뭐게? 예문이죠, 예문. 왜 이렇게 피 뒤집어진 것처럼 있는 거 있지? 또 예문이에요. 자, 예문은 왜 주는 거냐? 이해 못했을까봐 주는 거야. 첫 번째 용도는 이해의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두 개를 나란히 보면서 이게 둘러써야 되는 건지 이게 둘러써야 되는 건지 헷갈려. 그럼 바로 예문으로 가서 보는 거야. 보니까 이건 어때? 이번에 있는 모든 예문이 다 예 아니면 예 하나만 쓰게 돼 있어.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야. 혹시나 헷갈리는 게 있으면 예문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야.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럼 두 번째 목적은 뭘까? 선지를 내려고 하는 거예요. 선지를 어떻게 나오게? 내가 이러한 예문은 어느 번호에 들어가야 될까가 나오는 거야. 이 문자는 그치다 공이에 예문으로 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선지에 나와요. 봐봐, 3번 봐봐, 3번. 멈추다 이의 용례로 차가 경적을 울리며 멈추다를 추가할 수 있겠군. 이런 말 나와요. 그죠? 자, 이거 하나하나 보면서 멈추다? 그치는 건가? 그치게 한 건가?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우리 뭐 해야 돼, 그래서? 멈추다 1, 2의 가장 큰 차이는 뭐야? 눈으로 볼 수 있는 차이 뭐야? 목적어가 필수냐 아니냐야. 자동차냐 타동차냐죠. 자, 그러면은 차가 경적을 울리며 멈추다에 목적어 있는지 없는지 봐봐. 있어 없어? 차가 멈추다잖아 그냥. 그쵸? 목적어는 필수가 아니야. 그럼 얘는 자동차네? 그럼 1번이야 2번이야? 멈추다 1번이에요. 그럼 3번은 틀린 거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예문이 선지에 나오면은 그 예문의 필수 성분을 먼저 보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지금 만들어준 거 그치다 1, 2 있죠? 이거는 원래 사전에 없어요. 그치다 1은 여기 나와 있는 정도입니다. 그냥 제가 이해를 위해서 추가한 거니까 똑같이 외우지는 마세요. 대충 어떤 느낌인지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 이제 다 끝난 거예요. 화작문은 이런 느낌으로 푸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 숙제 한번 안내할게요. 끝난 건 아니고 먼저 안내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숙제는요. 고2 19년 3월, 19년 6월을 풀어오는 건데요. 여러분 내신 범위보다 적어요. 내신은 100문제씩이야. 자, 이거를 어떻게 풀 거냐면요. 풀고만 오지 마시고요. 채점하고 틀린 거 고쳐오셔야 돼요. 자, 그럼 단순히 이렇게 풀고 답을 체크 다 했다. 이러지 마시고요. 자, 푸는 거는 반드시 실전처럼 푸세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시간 제로 풀라는 거야. 한 문제당 막 10분 이렇게 풀지 말고요. 화작문 20분, 문학 20분에서 25분, 비문학 35분 이런 식으로 끊어서라도 꼭 시간을 맞춰서 한번 풀어보세요. 그렇게 전략적으로 빠르게 푸는 걸 연습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렇게 풀려면 분명히 내가 못 본 선지도 있을 거고 일부러 안 본 질문도 있을 거야. 그런 다음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분석해야 돼요. 오답할 때 하는 거예요. 모든 선지를 분석합니다. 내가 틀린 거 당연히 분석해야 돼. 내가 안 본 거 당연히 분석해야지. 내가 확신을 못 가진 거 당연히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많은 걸 분석하셔야 되고요. 이때 분석의 기준은 내가 선지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럼 여러분이 아는 문제인 거예요. 앞으로. 그치? 근거를 알면 틀릴 이유가 없어. 그거 실수한 겁니다. 그쵸? 자, 근데 근거를 모르겠어. 이건 약간 이렇게. 이거 질문하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이 영원히 모릅니다. 질문하셔야 돼요. 질문. 자, 질문은 수업 전후에 조교쌤이나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되고요. 또는 평일에 와서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날 온라인으로 하시거나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그래도 모의고사에 집중할 수 있는 유일한 주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모의고사만큼은 내가 모든 선택지에 다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공부하겠다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집에 가기 너무 힘든데? 필통 닫는 거 누구냐? 필통 지금 책 넣는 거 누구야? 자, 우리 준이가 뭐 열심히 할까?
저 원래 여러분들 제가 이거 하고 나서는 6월 1번부터 15번을 지금 이 자리에서 20분 내에 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럼 보나마나 여러분 10시에 끝나니까 안 가려고 하겠지? 집에 가서 하세요. 그래서 숙제 꼭 10시에 해오시고요. 다음 주에 숙제 검사할 겁니다. 다음 주 숙제 검사 조교쌤들이 2명이서 돌 거니까요.